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을 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네, 음악이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 정치의 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집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치권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연이어서 발언이 좀 거치게 나오는데 좀 귀담아 들으신 발언이 좀 있으셨습니까? 예, 굉장히 길게 얘기했고 한동훈 장관이 그거는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역시 깡패란 단어죠, 깡패란 단어. 오랑캐란 말도 쓰고 강도란 말도 쓰고 했지만 깡패란 단어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단어 아닙니까? 검사 시절에 했었죠. 예, 그러니까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 돌려드린 거니까 지금 대통령 권력 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 네. 예, 그 단어가 좀 들어왔습니다. 국민들 여론을 보면 설득력이 그게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들이.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릴 거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개변일 거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여러 건의 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모든 것을 다 해명하고 또 사법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반응이 중간층엔 더 많다고 봅니다. 회의적인 반응이 더 많지 않으냐. 자, 이제 월요일에 표결은 하게 되고 표결 직전에 설명하는 건 법무장관의 임무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발언하게 될 텐데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 많이 동원하잖아요. 월요일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할 걸로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건 저는 예상 못 하겠어요. 예상 못 하는데 노웅래 의원 때 보니까 그때도 제가 느낌에는 법무부 장관이 조금 너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표현까지 했었으니까요. 그건 좀 제가 느끼기에도 좀 부적절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부러 보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가결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반발심에 부결됐다 이런 해석들도 좀 있었거든요. 글쎄 그게 어떤 면에서 저는 부결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른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주 우려가 없고 그리고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불구속 기소해도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정치권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있든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든지 방탄 프레임이 부담될 때. 그건 부담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선거가 1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그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때도 제가 아마 부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그날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됐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보시진 않는다.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그거 강조하거든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국면에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갑니까? 구속 필요성이 과연 있습니까?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수사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 왜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않냐? 이런 반론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글쎄 저도 일반적인 얘기로는 제1야당 대표고 혐의가 충분히 자신 있고 소명됐으면 불구속 기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면? 예, 그건 재판 가서 하면 될 일이지. 그걸 꼭 그렇게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혐의나 이 사법 처리는 상당히 이미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제1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당과 그 개인의 혐의를 갖다 분리하지 않고 좀 하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서도 체포동의안을 보냄으로써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좀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반적인 뭐 인권 차원이라든가 사법적 차원에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판단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죠. 해석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일에 부결되면 또 보낼 가능성이 있다. 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그 논쟁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해도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법리 논쟁 이게 아니라 이미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리지 않았느냐. 여론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구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더 많네요. 오차 범위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폐지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이 사안과 무관하게 늘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언제 물어봐도 저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는 좀 하나만한 얘기고 이재명 대표도 전에는 다 불체포 특권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다 했던 겁니다. 이제 본인의 문제가 되면 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저 질문 자체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문제도 아주 팽팽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법리로 지금 따져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49대 41 정도면 사실 굉장히 팽팽하게 나온 거죠. 네. 정말 나라가 두 쪽으로 딱 쪼개져서 다투던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이랬던가 싶기도 하고요. 완전히 갈라져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방식이 1980년대 운동권 방식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80년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돌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일단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경찰이든 안기부든 그 당시에 말이죠. 검찰이든 이들의 수사나 공소 사실을 다 부인하는 거죠. 재판 가서 재판도 뭐 판사 앞에서도 아무리 형량을 세게 때려도 그걸 뭐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의 명분이 있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정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자신이 속했던 정당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걸 끊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개인이 그 80년대 운동권처럼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치로 돌파하기로 결심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은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 독재의 조작이듯이 검찰 독재의 조작이다. 그러니까 조작이니까 인정하거나 반성할 수 없죠. 인정 안 하고 반성 안 하면 판사는 형량을 세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경심 교수의 형량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보면 이거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법적으로는 좀 위험한 전략인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전략을 쓰기로 한 거니까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 버리면 외통수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다른 출구가 없는? 다른 출구가 없죠. 그러면 월요일까지 아니 내년 4월 총선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불체포 특권 관련한 정치권 발언을 짧게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워낙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받는 것이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부결되면은 내가 다음 달 3월 초에 내가 나가서 받겠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특히 큰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들은 아주 일관되게 불체포 특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항상 여쭤보면 높게 나오는데 사실 이 조항을 헌법에까지 넣어놓은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이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무력화하려고 할 때 맞서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표님?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얘기가 많았는데 3번 다 갔어요. 그렇죠. 또 가면 또 뭐 부르면 가겠다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거는 이제 역시 체포 동의안을 보낼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다 받고 있는데 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갔는데 왜 체포 동의안을 보냈느냐? 뭐 거기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구속영장 같은데 또 뭐 이런데 보면 법리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법리를 넘어선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 뭐 아시타비 뭐 이런 내로남불 이런 것도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면 검찰도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게 이제 판사한테 가서 그것이 이제 뭐 기각됐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이거하고 직접 상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 그것도 한 1,700만 원만 인정받아갖고 벌금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전에 사실 언론이나 여론에서의 재판을 보면 그보다 훨씬 의원직 상실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곽상도 의원도 뭐 2심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심은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그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실제 돈이 이제 갔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학의 의원 사건 관련된 것들도 김학의 차관이요? 차관에 대한 사건들도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면 여론이 지금 나쁘지 않다. 검찰이 지금까지 또 여론전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그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별로 뭐 지금 재판장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이 당을 향해서 보이는 어떤 그런 태도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건 야당에도 마찬가지다. 여당에도 저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는 뭐 명분을 좀 얻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수사 중에는 불구속 수사하는 게 좋죠. 인권을 위해서 방어권을 위해서도 좋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꼭 나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대서받는 혐의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통령 후보를 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 하는 것이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인권 얘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 맥락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책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전략을 보면 이미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고 아까 평가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검찰이나 대통령실도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랙에 이미 올라서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면 충돌이군요. 그게 정면 충돌이죠. 저는 근데 이 충돌은 뭐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결론은 다 우리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번에 뭐 이게 뭐 부결될 거냐 가결될 거냐 얘기했지만 전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적어도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걸 첫 번째 바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그리고 뭐 그런 간간히 바깥으로 나오지만 이거 우리가 그냥 그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키겠지만 만약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스스로 이제 당대표는 좀 내려놓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에도 그런 얘기가 있겠죠. 서른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 그런 얘기는 뭐 그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과정이나 이걸 쭉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이게 계속 가다가 총선이 임박해지면 결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 하는 임계점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때는 좀 달라진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선거가 다가오면 그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안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 상반기 중일지 하반기 중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선거가 한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는 당이나 이런 데서 방어를 하겠지만 적어도 하반기를 넘어가서 총선이 다가오면 점점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결국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4월 총선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다. 그리고 뭐 일심 결론은 안 나온다. 간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진짜 일치 단결해서 치른다. 저는 이거 10% 미만이라고 좀 봅니다. 가능성이. 예. 네.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자이든 타이든 뭐 못 버티고 붕괴하고 비대위 체제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한 30%는 된다고 좀 봅니다. 나머지 한 60%는 양측의 그 정책 이해관계나 이게 굉장히 세게 충돌하기 때문에 저는 분열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야권이 분열할 수도 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번째 시나리오로 좀 연착륙을 해서 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뭐 분열할 수도 있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지난 30년간 보면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요. 예. 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반응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언급이 익명의 관계자 발로 흘러나온 바가 있고요. 주간조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이게 이재명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이걸 하나 넣어서 갈라놓으려는 거다. 큰 틀에서 야권을 쪼개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발생했던 문제고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시작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그것들이 뭐 1심 판결이 안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미 기소가 돼 있거든요. 재판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뭐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남시장 시절 때까지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직도 그만둬야 되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고 공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도 다시
내놔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1심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아마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3심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1심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거는 대법원 가봐야 결론이 뻔하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과 또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 아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익명으로 누가 이제 얘기했는데 뭐 적절치 않아 보이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또 다른 체포동향이 또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떤 결과 나올지 알 수가 없죠. 네. 자, 두 열차가 마주보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끝내 정면 충돌로 가게 될지 좀 보시죠.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4명 후보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을 지휘하는 당대표가 그랬다면 그건 그 당 전체가 총선 폭망합니다. 실제로는 많이 안 올랐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뭐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총선 때 만약에 민주당과 좌파, 언론 등의 총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무맹랑한 궤변을 가지고 계속 당내에서 분란 일으키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될 상대방은 우리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 말에 만나고 이제 2월 말에 또 뵙고 있으니까 지난 기간을 쭉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부터 당원 그 개정이 있었고 한 차례 그러니까 룰을 한번 바꿨죠.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계속 저울질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아오고 김대기 실장의 입장문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물러섰고 굉장히 시끄럽게 흘러가다가 최근에 좀 잠잠합니다. 일단 후보들 간에 치고받긴 하는데 울산 땅을 놓고 지금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 그냥 흐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우리가 한 달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달 제가 1월 30일 월요일 날 나와서 그때 방송을 했는데 그 주가 아닙니다. 그 주에 2월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그냥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과정에서 굉장히 거칠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당에서도 뭐 연판장도 나오고 성명도 나오고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역풍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김기현하고 안철수 두 사람만 남았으니까 한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면 경선도 좀 지켜보고 조금 뭐 지켜보다가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뭐 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좀 은근하게 표명할 줄 알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주간에 아마 안철수 대표를 향한 공격 처음에는 이제 그 김영우 위원장을 통해서 뭐 맡고 있는지 그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인가요? 네. 거기도 똑같이 해촉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그거 맡고 있는 게 적절하냐 이러면서 결국 해촉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원으로 국정의 해방꾼이고 뭐 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죠. 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윤한연대라는 말을 쓰느냐 대통령과 동급이란 얘기냐 그리고 정무수석이 또 비대위원장한테까지 와갖고 얘기를 하고 그게 뭐 클라이막스는 안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아주 그 뭐 심한 말까지 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또 다시 급락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천하람 후보가 경선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그 뜻은 적어도 김기현 대표를 밀어서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은 온천하에다 드러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뭐 그런 거죠. 대통령실이 그 전당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교안 후보가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땅 문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교안 후보는 사실 김기현 후보하고 연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랬었죠. 첫 번째 연설회부터 그 문제를 한교안 후보가 얘기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후보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설에서부터 그 뒤에 토론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 선거는 안철수의 선거도 아니고 한교안의 선거도 아니고 천하람의 선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냐 아니냐의 선거가 돼버렸어요. 김기현이냐 아니냐. 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전폭적인 그 대통령실과 당의 지원을 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차에서 끝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지금.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이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 뜻을 명확히 확인하면서도 지지율이 40%대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좀 중요한 건데 물론 지금 모든 조사에서 1등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기현 후보고 아마 책임당원을 조사하는 것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아마 조금 더 강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거다? 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지금 그 심상치 않아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지지한다고 얘기하죠. 천하람도 그렇고 한교안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 지지하는 사람만 얘기 못하냐? 안철수 지지자들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게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런 건 이제 그 샤이층이 있죠. 그러니까 과소표지, 가대표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지지율을 보고 있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거는 김기현이 아니냐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주 구간이 김기현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들이 처음에 나경원 의원 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때도 그렇고 대통령실 대 나경원, 윤핵관 대 나경원, 뭐 그전에 이준석 때도 마찬가지로 윤핵관 대 나경원, 대통령 대 이준석, 그러니까 대통령 대 이준석, 윤핵관 대 이준석, 나경원 때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때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 안철수, 윤핵관 대 안철수. 김기현하고 정면으로 지금 서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토론과 그 연설이 시작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번 주가 두 번의 토론이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땅 문제부터 공천 문제부터 윤핵관에 대한 평가 문제부터 김기현이 당대표감으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시험대에 올랐죠. 이제 당원들이 그걸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켜본 거죠. 이걸 보고 다음 주 이제 4일부터 투표 들어갈 텐데 그 전날 토론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다음 주 중반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굉장히 강세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나오는데 이걸 유지하고 있거나 더 상승세라면 저는 뭐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허들을 못 넘고 삐끗해서 이거 김기현 후보로 이거 석연치가 않고 또 이렇게 해도 야 이거 대통령의 공천을 갖다가 그냥 대통령실하고 공천 문제를 갖다가 협의하겠다. 그럼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통령에서 다 낙하산을 찍어 누르는 걸 다 김기현 대표가 되면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총선 승리도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한가 수도권에서 이런 게 있어서 만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면 뭐 40% 정도까지 낮아진다. 그러면 결선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죠. 결선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 등락입니다. 예,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기현이냐 아니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일정하게 그 선을 딱 넘어가는 모습을 예. 추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선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10% 정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안 치를 거라고 국민의힘은 전제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반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안정적으로 용산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공천하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십니까? 전 굉장히 낮다고 보죠. 낮다고 제가 보십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그걸 글도 많이 기고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총선 승리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당대표 얼굴로 총선 치르는 거 아니다.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전언도 있고요. 그렇죠. 내 얼굴로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 첫 번째,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든다. 두 번째,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세 번째, 총선을 이긴다. 이 세 가지가 다 된다. 100%다. 이렇게 믿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 치를 가능성이 저는 한 50%. 어떤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될 가능성이 50%.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가능성,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한 30% 정도. 30%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요. 2011년 7월 4일 날 발족했거든요. 홍준표, 2등이 유승민, 3등이 나경원, 4등이 원희룡, 5등이 남경필이에요. 총선이 4월 달인데 7월 달에 이제 그 전에 7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 중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하면서 붕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면 그만큼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2015년 2월 달에 당대표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붕괴하고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갔어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요. 결국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비대위 체제와 비슷한 박근혜 체제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윤핵관이다 김기현 만든 사람도 총선 내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바꿀 수 있는데 변수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때 변화가 올 때 저는 국민의힘 체제도 그대로 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용산의 그동안 이 흐름을 보면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사가 정말 분명해 보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점 찍은 대표 체제를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이걸 용인할 수 있어요? 글쎄, 그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제가 지금 예측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은 국회의원들 중에 윤핵관이든 상당수가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전 대통령실의 오더가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가치, 미래, 전망 이게 아니라 빼찌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려보고 싶어서 연초에 왜 선거제도 개혁 관련한 이야기들이 쭉 좀 있다가 연말에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었죠. 불이 좀 붙는 것 같더니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주보고 다니는 열차처럼 쭉 달리고 있는데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느냐라는 국민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대표님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이 좀 있습니까? 글쎄, 지금은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자문위에서 세 가지 안을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동봉복합형도 좀 포함되어 있고 소선구제, 비례대표제 섞는 방식도 올라와 있긴 하는데, 지금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는 거는 중대선거구제가 됐든 또 다른 비례대표 확대가 되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유승민, 이준석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그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할까?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양쪽 진영이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성을 갖고 지금 논의할 정도면 정치도 저는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비관적입니다. 쉽지 않을 거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사사건건은 연초에 일주일 내내 정치개혁 특집도 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까 맥이 좀 풀리네요. 네, 박성민 대표는 3월 말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